저택 밖으로 나가는 길은 셋뿐인데 그 셋 모두가 물에 잠겼소. 그런데 방금 전까지 있던 작은 며느리가 보이지 않소이다. 99칸으로 이어진 대저택에 제사를 지내러 모인 10명의 친족이 포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회랑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 하룻밤 묵어본 이도 길을 잃기 일쑤였고 등불 하나 꺼지면 지척도 분간할 수 없었지요. 사라진 며느리의 방에는 신발 한 짝만 가지런히 남아있을 뿐 다른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택에는 99칸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안동 어느 고을 초입에 표인경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한때는 형방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지금은 관아에서 물러나 텃밭이나 매만지는 늙은이 신세였지요. 나 같은 퇴물을 누가 찾겠소. 인경은 늘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든 것은 가을비가 유난히 차갑던 밤이었습니다. 청컨대 형방 어른께서 왕림하시어 저희 집안 제사 자리를 살펴주십시오. 봉씨 대큰아들 서윤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죽은 아버지 봉병연의 일주기 제사를 앞두고 형제간 다툼이 심상치 않으니 외부인의 눈으로 자리를 봐 달라는 청이었지요. 인경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눈치나 보는 늙은이일 뿐인데. 하지만 편지 말미에 적힌 한 문장이 그의 발길을 돌려 세웠습니다. 이 집에는 99칸의 방이 있으나 그 누구도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이튿날 인경은 보찜 하나만 지고 봉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소문대로였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서자 크고 작은 지붕들이 겹겹이 이어져 하늘을 가릴 지경이었지요. 99칸이라더니 정말 끝이 안 보이는구먼. 인경은 낮게 감탄했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늙은 문지기가 그를 흘끗 보더니 나지기 말을 건넸습니다. 어른, 이 집 칸을 다 세어본 사람은 아직 없다오. 그야 사람이 세기 귀찮아서 그런 게지. 인경이 웃어 넘기려 하자 문지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요. 칸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속을 다 못 세는 게지요. 이 집은 방은 99인데 사람 마음속 방은 그보다 더 많다오. 인경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늙은이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그는 그저 문지기의 넋두리로 여기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안채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서윤서는 풍채 좋은 몸으로 상석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고 그 곁에는 저 안동댁이 다소 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명희재는 형의 눈치를 살피며 구석에 자리했고 그의 처 해주댁은 유독 낯빛이 창백해 보였지요. 형님, 오늘 밤은 일찍 방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심상치 않아요. 희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냐. 윤서가 짧게 쏘아붙이자 좌중에 잠시 냉기가 돌았습니다. 딸 한정인과 그 남편 도승헌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승헌은 연신 웃음을 지으며 좌중의 비위를 맞췄지만 정인의 눈빛은 어딘가 서늘했지요. 여보, 오늘따라 왜 그리 사람들을 살피시오? 승헌이 슬쩍 물었습니다. 그냥요. 이 집에 오면 늘 누군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정인이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 한쪽에는 청지기 구명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고 시선은 늘 바닥이나 벽 어딘가를 향해 있었지요. 명윤이
오늘 밤 손님 안내는 자네가 맡게. 윤서가 지시하자 명윤은 짧게 답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인경은 배정받은 방의 짐을 풀며 낮에 들은 문지기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칸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속 방이 더 많다. 그는 입속으로 되뇌어 보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의 넋두리라 여기며 눈을 붙이려던 찰나 바깥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며느님이 안 보이십니다. 몸종의 비명 같은 외침이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인경은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안채 마당에는 이미 온 집안 식솔들이 횃불을 든 채 모여 있었습니다. 해주야, 해주야, 어디 있느냐. 희재가 목이 쉬도록 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서가 팔짱을 낀 채 혀를 찼습니다. 밤중에 어딜 나갔기에 이 난리냐. 사람 여러 짬 설치게. 형님, 지금 그런 말이 나옵니까? 희재가 눈을 부릅뜨며 맞섰습니다. 정인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찾는 게 먼저입니다. 인경은 상황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요? 그가 몸종에게 묻자 몸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녁상 물린 뒤 별당으로 가시는 걸 배웠습니다. 그 뒤로는 별당 문은 잠겨 있었소. 안에서 걸쇠가 걸려 있었는데 인기척이 없으시기에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그 말에 인경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에서 걸린 문, 사라진 사람. 형방 노릇을 하던 시절의 감각이 오랜만에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지요. 다들 자기 방으로 물러가시오. 함부로 돌아다니면 발자국만 흐트러질 뿐이오. 인경의 말에 다들 머뭇거렸지만 결국 하나둘 물러섰습니다. 그때 구명윤이 조용히 다가와 등불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른, 별당 가는 길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 집 회랑은 낯선 분이 혼자 다니시기엔 무리입니다. 자네는 이 집 구조를 잘 아는 모양이구먼. 오래 있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명윤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지만 인경은 어쩐지 그 담담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회랑 어귀에서 인경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낮에 들었던 문지기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칸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속 방이 더 많다. 그는 옆에서 묵묵히 앞장서는 명윤의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저 담담한 얼굴 뒤에는 대체 몇 개의 방이 숨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인경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문지기가 흘린 그 한마디가 이 저택에서 벌어질 모든 일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별당에 다다르자 명윤이 등불을 문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과연 몸종의 말대로 안쪽 걸쇠는 단단히 걸려 있었지요. 문을 부숴야겠구먼. 인경이 짧게 말하자 명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정 둘이 힘을 합쳐 문을 밀어내니 마침내 걸쇠가 부서지며 방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흐트러진 채였고 촛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지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 신발 한 짝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몸종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인경이 낮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경은 무릎을 굽혀 신발을 살폈습니다.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신발이었지요. 뛰쳐나간 흔적이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끌어낸 흔적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체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은 사람이 빠져나갈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경의 머릿속에 낮에 들은 문지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칸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속 방이 더 많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른, 이 방 예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안동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턱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문이요? 밤마다 벽 너머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린다고들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말이지요. 윤서가 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남 듣는 데서. 안동댁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인경은 벽을 손끝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나무 판자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맞물려 있는 듯 보였지만 그는 어딘가 미심쩍은 기운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소. 다들 각자 방으로 돌아가시오. 인경의 말에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명윤만이 마지막까지 등불을 든 채 남아 있었습니다. 어른, 편히 쉬십시오. 그가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인경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빛속으로 사라지는 그 그림자가 어쩐지 이 저택의 벽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새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도 해주댁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저택 사람들은 저마다 지친 얼굴로 마당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새뿐이라던 바깥길이 전부 물에 잠겼다니 이제 관아에 알릴 수도 없지 않소. 누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물이 빠지려면 최소 사나흘은 걸릴 겁니다. 명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인경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별당 주변을 다시 살피고 있었습니다. 벽을 두드려보고 바닥을 살펴보고 창틀까지 손끝으로 훑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헛짚었나.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인경에게는 남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 전 형방 시절 그가 놓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양반과 여식이 방 안에서 사라졌던 사건이었지요. 그때도 문은 잠겨 있었고 그때도 인경은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여식은 훗날 우물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인경은 그 일로 형방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벽만 두드리고 있었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지만 다들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형님, 어제 형수님 찾을 때 왜 그리 태연하셨습니까? 희재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윤서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태연했다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 저는 그저 희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요새 노름비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다니신다는 소문 저도 들었어요. 좌중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헛소문이다. 윤서가 짧게 잘라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도승헌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남,
처남댁도 참 이런 때에 그런 말씀을. 그는 중재하는 척했지만 정희는 남편의 눈빛에서 묘한 흥미를 읽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 소란을 즐기고 있어. 정희는 속으로 그리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후 인경은 명윤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이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소? 15채쯤 되었습니다. 그럼 이 집 구조는 손바닥 보듯 알겠구먼. 명윤은 잠시 인경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답했습니다. 안다고는 못합니다. 이 집은 아는 사람이 없는 집입니다. 그 말이 어딘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인경은 되물으려 했지만 명윤은 이미 몸을 돌려 회랑 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인경은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두운 회랑을 마치 대낮처럼 거침없이 걷고 있었던 것이지요. 등불 하나 없이 말입니다. 그날 오후 인경은 저택 안을 홀로 돌아보았습니다. 방과 방 사이, 벽과 벽 사이가 묘하게 어긋나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그린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구먼.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벽 모퉁이에서 그는 낯선 문양이 새겨진 나뭇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이가 새겼음직한 작은 표식이었지요. 이건 뭐지? 인경이 손끝으로 문양을 쓸어 보았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어른, 거기서 무얼 보고 계십니까? 안동댁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경의 손끝을 흘끗 보더니 낯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나무 무늬가 특이해서. 인경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안동댁은 더 묻지 않고 자리를 떴지만 그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째서 그리도 서둘러 자리를 피했을까요? 인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저택에 감춰진 것이 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인경은 뒤뜰 정자에서 홀로 담배를 태우는 희재를 발견했습니다. 자네도 잠이 안 오는 모양이구먼. 어른. 희재는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다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형수님 생각에 도무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인경은 그 곁에 슬며시 걸터 앉았습니다. 이 집 이야기 좀 들려주게. 자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소? 희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아랫사람 다루는 데는 인정이 없으셨지요. 그건 무슨 뜻인가? 이 저택을 지을 때 목수 어른 한 분이 오래도록 공을 들이셨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품삯을 절반도 안 쳐주고 내쫓으셨다고. 저는 어릴 적이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종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던 이야기입니다. 인경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목수, 이름은 기억하는가? 거기까지는. 다만 그 뒤로 이 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난다느니 없던 문이 생겼다느니 하는. 그런 소문을 아버님은 어찌 받아들이셨소? 그저 종들의 헛소리라 치부하셨지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매질을 하셨습니다. 희재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이 집 회랑을 걸을 때면 그때 생각이 나서 등골이 서늘합니다. 인경은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품삯을 떼인 목수라. 인경의 머릿속에 낮에 본 나뭇결 문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하는 표식일지도 몰랐습니다. 고맙네. 큰 도움이 되었어. 인경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희재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어른, 부디 형수님을 꼭 찾아주십시오. 찾을 것이요. 인경은 짧게 답했지만 그 말에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인경은 잠들지 못하고 방문을 살짝 열어 회랑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두운 회랑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등불도 없이 벽을 따라 조용히 걷고 있는 그 모습은 분명 구명윤이었습니다. 인경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명윤은 낮에 인경이 발견했던 그 나뭇결 문양 앞에 멈춰 서더니 손끝으로 무언가를 오래도록 어루만졌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그 벽에게 말을 건네듯 아주 낮게 무어라 중얼거렸지요. 너무 멀어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경은 조용히 방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 집의 벽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인가? 그날 밤 인경은 좀처럼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인경은 조용히 방을 나서 어젯밤 명윤이 서 있던 그 벽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회랑은 여전히 어두웠고 발밑이 미끄러웠지요. 나뭇결 문양 앞에 다다른 그는 등불을 가까이 가져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그는 나직이 숨을 삼켰습니다. 문양 가장자리에 아주 최근에 긁힌 듯한 새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얼마 전까지도 이 자리를 만졌다는 뜻이었지요. 인경은 손끝으로 벽을 눌러보고 두드려보고 밀어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벽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헛수고인가.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벽 아래쪽 나무판 하나가 다른 판들과 결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차이였지요. 이것도 우연인가? 인경은 그 자리를 손끝으로 표시해 두고 날이 완전히 밝으면 다시 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지기 노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른, 새벽부터 어딜 다녀오십니까? 그냥 잠이 안 와서. 인경이 얼버무리자 노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이 집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벽이 사람을 홀린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 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요. 노인은 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인경은 그 미소를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 걸린 실 한 가닥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겨우 구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무렵 인경은 다시 그 벽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표시해 둔 나무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가 마주한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인경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명 어긋나 있던 나무판이 지금은 감쪽같이 원래 자리로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밤사이 누군가 이 벽을 손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인경은 무릎을 굽혀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작은 헝겊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옥색 치마 저고리에서 뜯겨 나온 듯한 낯익은 색이었지요. 해주댁이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과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인경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는 헝겊 조각을 소중히 품에 갈무리하고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가족들은
아침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지요. 모두 잠시 이걸 좀 보시오. 인경이 헝겊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형수님 옷이 아닙니까? 희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별당 벽 틈에서 찾았소. 누군가 밤사이 그 자리를 손보기까지 했지. 순간 안동댁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부인, 왜 그리 놀라시오? 인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동댁은 대답 대신 손으로 입을 막았고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윤서가 그런 철을 감싸듯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아녀자를 이리 몰아세우다니 형방 어른답지 않으시오. 몰아세우는 게 아니오. 인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저택 어딘가에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길이 숨어 있다는 뜻이오. 그 길로 해주댁이 사라졌고 누군가는 그 길을 알고 있으며 어젯밤 그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뜻이지. 좌중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정인이었습니다. 어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이 집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이나 윤서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오라버니, 언제까지 감추실 겁니까? 형수님이 절이 되셨는데도요? 정인의 말에 희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이 집의 부끄러운 비밀을 드러낸다 해도요. 도승헌이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다들 진정하시지요. 지금 중요한 건 서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정희는 남편의 표정에서 또 한 번 묘한 여유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째서 이런 때에도 저리 태어날까? 그녀는 그 생각을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습니다. 명유는 그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찌 생각하나? 인경이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명유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답했습니다. 소희는 이 집의 벽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답은 지나치게 담담했고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인경은 그 짧음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윤서공, 이대로 손 놓고 물이 빠지길 기다릴 셈이요? 인경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말씀이십니까? 온 집안 벽을 다 뜯어내자는 겁니까? 윤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리해야지. 거긴 사당까지 뒤지실 셈입니까? 윤서의 목소리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반응에 인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당은 왜 그리 꺼리시오? 그건 조상님을 모신 곳이라 함부로. 윤서공. 인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오. 조상보다 산 사람이 먼저 아니겠소? 좌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처마 끝에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인경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저택의 방을 하나씩 전부 살필 것이요. 사당도 곳간도 예외는 없소.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가장 먼저 의심받게 될 것이요. 인경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99칸 저택을 샅샅이 뒤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모두가 그토록 꺼리던 사당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각자 방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사이
안동댁이 슬며시 인경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른, 잠시만. 그녀의 목소리는 사뭇 다급했습니다. 인경이 걸음을 멈추자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당만은 부디 다른 방부터 살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째서 그러시오? 부인도 뭔가 알고 계신 게요. 안동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상님 뵙는 자리를 함부로 해집는 게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과는 달리 그녀의 두 눈은 두려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흔들리고 있었지요. 인경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인, 지금 감추는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편이 나을 것이요. 안동댁은 끝내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 사람도 무언가를 안다. 인경은 속으로 그리 확신했습니다. 한 식경 뒤 사람들은 다시 안채 마당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등불이나 횃불을 하나씩 손에 든 채였지요. 다들 준비되셨소? 인경이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더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희재와 정희는 각오를 다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승헌은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른, 사당으로 가는 길은 소인이 안내하겠습니다. 명윤이 다시 나섰습니다. 자네는 정말 이 집 어디든 훤히 아는구먼. 오래 몸담다 보니 그리 되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어제 들었던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경은 그 반복된 대답이 어쩐지 외워둔 말처럼 들렸습니다. 행렬은 명윤을 앞세워 회랑을 지나 안쪽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깊은 곳에 사당이 있었소? 인경이 물었습니다. 본디 조상을 모신 곳은 가장 깊고 조용한 자리에 두는 법이지요. 명윤이 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이치에 맞았지만 인경은 어쩐지 그 말투에서 오래 준비된 변명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굳게 닫힌 사당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그 주변에는 이끼가 짙게 끼어 있었지요. 이 자물쇠 마지막으로 연 게 언제요? 인경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입니다. 윤서가 마지못해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아무도 드나든 적이 없다는 뜻이겠구먼. 인경이 자물쇠를 가만히 살피던 그때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슨 자물쇠 틈새에 최근에 기름칠한 듯한 매끈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인경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드나든 적이 없다던 이 문이 어찌 이리도 매끄럽게 열리는 자물쇠를 달고 있단 말이오? 좌중의 낯빛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경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자물쇠에 손을 뻗었습니다. 쇳소리가 낮게 울리며 굳게 닫혀있던 사당의 문이 마침내 삐걱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쇳소리가 낮게 울리며 굳게 닫혀있던 사당의 문이 마침내 삐걱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오래 갇혀있던 눅눅한 공기가 확 밀려나왔습니다. 등불을 앞세운 인경이 먼저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사당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위패들 위로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아버님 위패는 저기 계십니다. 윤서가 떨리는 손끝으로 가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인경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벽과 바닥을 살폈습니다. 이상하군.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재가 물었습니다. 먼지요.
바닥엔 먼지가 두껍게 쌓였는데 저 윗배 아래쪽만 유독 말끔하지 않소. 사람들이 다가가 살펴보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주 그 자리를 오간 것처럼 말이지요. 인경은 위패가 놓인 재단 아래를 조심스레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나무판 하나가 손끝에 걸리며 살짝 들썩였습니다. 이건 그가 힘주어 판을 밀어내자 그 안쪽에서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인경이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 등불에 비춰보니 낡고 해진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글씨는 반쯤 지워졌지만 목수 구가에게 지급할 은자라는 구절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 순간 명윤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자네, 이걸 알고 있었나? 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소인은 처음 보는 것입니다. 명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인경은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지만 지금은 캐물을 때가 아니라 여기고 장부를 품에 갈무리했습니다. 목수 구가라. 그는 속으로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은 지친 몸을 쉬기 위해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인경은 뒤뜰마루에 걸터 앉아 낮에 찾은 장부 조각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인이 조용히 다가와 그 곁에 앉았습니다. 어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시오. 어른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애쓰십니까? 이 집안일과 아무 상관도 없으신 분이. 인경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나는 이와 비슷한 일을 한 번 놓친 적이 있소. 그 이야기 희재 서방님께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겠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쳤지. 이번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소.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른,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제 남편 승원 그이는 처음부터 저희 집 재산을 보고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지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혼인했습니다. 정인의 눈에 오래 눌러온 슬픔이 스쳤습니다. 이 집에서는 다들 무언가를 감추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인경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부인이 그리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 나도 한마디 하겠소. 이 집 99칸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사람 마음속 방 하나를 다 채우진 못하는 법이요. 문지기에게 들었던 그 말을 인경은 어느새 자신의 말처럼 되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씀 왠지 위로가 되네요. 해가 저물기 전 인경은 이번엔 윤서의 서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형방 어른, 여긴 왜? 윤서가 당황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방을 살핀다 했잖소. 예외는 없다고. 인경이 단호히 들어서자 윤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재 안은 어지러이 널린 문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인경은 낯선 종이 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노름판에서 진 빚을 적어둔 차용증들이었습니다. 액수가 실로 만만치 않았지요. 이게 다 무엇이요? 인경이 묻자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잠시 사정이 있어서. 해주댁이 사라진 날 밤 자네가 유독 태연했던 이유가 혹 이것과 관련 있소. 윤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저 이 빚을 형수님께 들킬까 두려웠을 뿐입니다. 그날 밤 소란이 커지면 제 사정도 드러날까봐
일부러 태연한 척했습니다. 맹세코 형수님껜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의 좌중에 있던 이들의 낯빛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인경은 그 말이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안에 감춰진 것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경은 품속의 낡은 장부 조각을 다시 꺼내보며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목수 구가 구시라. 그리고 문득 청지기 구명윤의 성씨가 떠올랐습니다. 인경은 그 밤으로 문지기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행랑채 구석에서 홀로 화롯불을 쬐고 있었지요. 어른,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이 놀란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네, 이 집을 지은 목수 이야기를 아는가? 노인의 낯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허, 그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알고 있는 대로 말해주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야.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일입니다. 구시성을 가진 목수 어른이 계셨습니다. 손재주가 워낙 뛰어나 이 근방에서 그분을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대감마님께서 이 99칸 저택을 지으실 때 그 목수 어른이 5년을 꼬박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완공되고 나서 대감마님은 품삯을 절반도 안 쳐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목수 어른은 그 길로 화병이 나 얼마 못 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그 목수에게 자식이 있었나? 노인은 잠시 인경의 눈치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손자가 하나 있었다 들었습니다.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는 저도 잘. 손자 이름은 아는가? 거기까지는 소인도 모릅니다. 다만 노인이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만 뭔가? 몇 해 전 갑자기 나타나 청지기 자리를 자청한 젊은이가 하나 있었지요. 이 집 구조를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훤히 꿰고 있어서 다들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인경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노인은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답이 되었지요. 인경은 곧장 명윤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 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불렀습니다. 명윤이 나일세. 잠시 이야기 좀 하세.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명윤이 인경이 다시 부르며 문을 밀었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는 손도 대지 않은 듯 깨끗이 개켜져 있었지요. 이 시각에 어딜 간 것인가? 인경은 등불을 들고 회랑으로 나섰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 낮에 발견했던 그 나뭇결 문양이 있는 벽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경은 숨을 죽이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벽 앞에 선 명윤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는 벽에 손을 댄 채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듯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윤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가 발소리를 죽이지 못했던 것인지 명윤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른,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명윤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경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일세. 방금 누구에게 말을 건넨 겐가? 명유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지요. 자네가 목수 구씨의 손자인가? 인경이 먼저 물었습니다. 명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오늘에서야 알았네. 자네 얼굴을 보니 부정하진 않는 모양이군. 명윤은 벽에 기대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씨 목수의 손자입니다.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눌러온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럼 해주댁은 자네가 데려간 것인가? 아닙니다. 명윤이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뭔가? 명윤은 입술을 깨물다가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도면에 없는 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손수 남기신 길이지요. 그 사실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주댁이 그 길로 어찌 되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인경은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다. 그러나 전부를 말하는 얼굴도 아니야. 자네, 내일 아침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밝히게.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야. 명윤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을 뒤로하고 인경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빗속으로 멀어지는 명윤의 그림자를 보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자네가 감춘 길의 끝에 대체 무엇이 있는 겐가? 그 물음의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채 마당에는 다시 모든 식솔이 모였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명윤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 사람과 나눈 이야기가 있소. 인경이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명윤이 자네 입으로 직접 말하게. 명윤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저택을 지은 목수 구씨의 손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윤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자네가 신분을 속이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명윤은 피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집을 지으시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나셨습니다. 그 한을 풀고자 저는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해주댁도 내놈 짓이렸다. 윤서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명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집에 도면에 없는 길이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손수 남기신 길입니다. 그 길로 형수님을 끌고 간 게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희재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인경이 두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모두 진정하시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 명윤이 그 길을 안다는 것과 해주댁을 해쳤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요. 어른, 그 말씀은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닙니까? 승헌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황이 이리도 명백한데 말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이 남편을 흘끗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리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하세요? 그야
다들 불안해하니 하루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겠소. 정인의 눈에 다시 의구심이 스쳤지만 지금은 그것을 캐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윤서의 강경한 주장에 떠밀려 명유는 곳간 한켠에 마련된 빈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른,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윤서가 안도한 낯빛으로 말했습니다. 범인을 잡았으니 이제 물이 빠지길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인경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저 젊은이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렇다면 해주댁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인경은 사람들 몰래 명윤이 갇힌 방을 찾았습니다. 문틈으로 등불을 비추자 명윤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른. 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말을 믿고 싶네. 그러니 하나만 더 묻겠네. 그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어지는지 자네는 정말 전부 아는가? 명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그림은 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곳간과 사당 그리고 별당이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압니다. 별당이라면 해주댁이 사라진 그곳 말인가? 예.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만약 정말 그 길로 사라지신 거라면 그 길 어딘가에 아직 계실지도 모릅니다. 명윤의 목소리에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른, 부디 저 대신 그 길을 찾아 주십시오. 저는 이곳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경은 그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 반드시 찾아내겠네. 그는 등불을 거두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명윤의 절박한 눈빛이 오래도록 뇌리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정인은 안동댁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잠시 얘기 좀 나눌까요? 안동댁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정인아, 나는 정말 몰랐어. 그저 밤마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았을 뿐이야. 소리라니요. 시집 온 첫 해부터 들었어. 누군가 벽 속을 오가는 발소리 같은 것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지. 그런데 어젯밤 어른께서 나뭇결 표식을 짚으시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겁이 나서 자리를 피했던 거야. 정희는 형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말씀하셨으니 되었어요. 어른께 알려드려야겠어요. 안동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소리 유독 곳간 쪽에서 크게 들렸던 것 같아. 그 이야기는 곧 인경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곳간이라. 그는 낮게 되뇌었습니다. 명윤이 갇힌 지금 그 도면에 없는 길을 찾을 사람은 인경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는 낮에 발견했던 나뭇결 문양을 다시 찾아가 이번에는 그 주변 바닥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장부에 은자를 지급했다 적혀 있었으나 실은 지급되지 않았다. 그는 낮에 읽은 문구를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일지도 몰라. 그는 문양의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나뭇결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화살표 모양이 은근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안동댁이 일러준 그대로 곳간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나왔습니다. 벽 너머의 발소리라. 안동댁의 말이 맞다면 이 길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넓다는 뜻이다.
인경은 등불을 단단히 고쳐쥐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곳간에 다다르자 그는 곡식 가마니를 하나씩 옮기며 벽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시즌이 넘도록 별다른 것을 찾지 못하자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헛짚은 것인가? 그가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를 때였습니다. 등불 그림자가 비스듬히 벽을 스치며 평소라면 보이지 않았을 미세한 틈 하나가 얼핏 드러났습니다. 그는 등불의 각도를 바꿔가며 다시 그 자리를 비춰보았습니다. 과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사람의 손끝만 한 틈이 나 있었지요. 그 틈 안쪽으로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손잡이처럼 튀어나온 작은 돌기가 만져졌습니다. 찾았다. 인경이 나직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가 그 돌기를 힘주어 당기자 육중한 벽 한쪽이 낮은 소리를 내며 서서히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안쪽에서 서늘하고 습한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저택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인경은 등불을 치켜들고 그 어둠 속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통로는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날 만큼 좁았고 벽에는 오래된 손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랜 세월 쌓인 먼지 위로 최근에 찍힌 듯한 작은 발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지요. 이 길을 대체 얼마나 많은 이가 오갔단 말인가. 그는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통로는 곧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왼쪽 길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오른쪽 길에서는 희미하게 축축한 곰팡내가 풍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걸음 채 옮기기도 전에 저 안쪽 깊은 곳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것이 분명한 가늘고 떨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인경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소리가 흘러나오는 쪽을 향해 천천히 등불을 돌렸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좁은 통로 안에서는 소리의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소리가 흘러나오는 쪽을 향해 천천히 등불을 돌렸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좁은 통로 안에서는 소리의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경은 벽에 손을 짚어가며 천천히 왼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몇 걸음 옮기지 않아 흐느낌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거기 누구 있소? 그가 낮게 소리쳤습니다. 울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대신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해주대기요. 나요. 형방 인경이요. 잠시의 침묵 뒤 떨리는 목소리가 되돌아왔습니다. 어른. 정말 어른이세요? 인경이 서둘러 등불을 비추자 좁은 벽감 안에 웅크리고 앉은 해주댁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한쪽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괜찮으시오? 다친 데는? 발목을 다쳤습니다. 첫날 밤 도망치다 넘어져서. 도망치다니 누구를 피해 도망친 것이오? 해주댁은 몸을 떨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벽 틈으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살짝 열어보니 이 길이 있었지요. 안으로 몇 걸음 들어갔다가 누군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놀라 도망치다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이 지경이 되니 더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보았소. 어두워서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림자가 유독 컸던 것만 기억납니다. 인경은 그 말을 곱씹으며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이제 되었소.
내가 업고 나가리다. 그런데 해주댁이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른, 잠깐만요. 그날 밤 그림자를 본 자리가 바로 저쪽입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통로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 오른쪽 길이었습니다. 인경은 등불을 그쪽으로 비춰보았습니다. 벽에는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또 무엇인가?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괴짝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도면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먹으로 그린 저택의 구조도였고 군데군데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이 집의 진짜 도면이구먼. 명윤이 말한 그 그림이 틀림없다. 그가 도면을 품에 갈무리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둔중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마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해주댁이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인경의 낯빛도 굳어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곳간 밖에서는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방 어른이 안으로 들어가신 지 벌써 한 시즌이 넘었습니다. 희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윤서는 벽 앞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기에. 그때 승헌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처남, 생각해 보시오. 형방도 명윤이도 모두 저 벽 안쪽 일에 얽혀 있지 않소. 혹 저 안에 무언가 위험한 것이 있어 형방마저 화를 당한 것이라면 그게 무슨 소리요?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 같은 소문, 자네도 들었을 것 아니오. 이대로 두었다가 더 큰 화가 미치면 어찌하시려오?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원래도 겁이 많은 사내였고 아버지의 엄한 그늘 아래서 늘 최악을 먼저 상상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저 길을 막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소. 승헌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형방이야 물이 빠지면 다른 길로 구하면 될 일. 지금은 더 큰 화를 막는 게 우선 아니겠소. 정인이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저 안에 계신데. 나는 그저 이 집안을 위해 하는 말이오. 승헌이 태연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막아라. 저 통로 입구를 막아라. 그가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큰서방님 안 됩니다. 몸종들이 만류했지만 윤서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의 화를 불러들일 순 없다. 어서 곳간의 대들보를 가져와 벽을 막아라. 정인이 몸으로 막아섰지만 장정 여럿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희재도 형의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형님 제정신이십니까? 형수님도 저 안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더욱 막아야 한다.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더 많은 사람을 잃을 순 없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눌려온 불안이 이 순간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답지 않아요. 평소엔 그리 매정하시더니 지금은 왜 이리 겁을 내세요? 정인이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닥쳐라. 너는 이 집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런다. 승헌은 그 모든 소란을 뒤에서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이 길어질수록 내게는 유리하지. 그는 재산 분배 문제가 이대로 미궁에 빠지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의 낯빛을 스치듯 보고는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집이 잘 되길 바란 적이 없었구나. 그러나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밀려 통로 입구에 무거운 대들보를 겹겹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그 소리가 통로 안쪽까지 둔중하게 울려 퍼진 것이었습니다. 통로 안, 인경은 그 소리의 정체를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설마 입구를 막는 것인가? 그는 서둘러 해주댁을 부축한 채 왔던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앞을 가로막던 벽 틈으로 들어오던 한 줄기 빛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른. 해주댁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디선가 물이 스며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지하수가 오래된 통로의 틈새를 비집고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밑이 서서히 축축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인경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 옷 낡은 장부 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종이 가장자리가 이미 젖어들고 있음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것만은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스며드는 물을 막을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 장부는 명윤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인경은 등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비춰보았습니다. 하지만 등불의 기름도 얼마 남지 않은 듯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는 정말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또 한 번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오래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해주댁은 그의 옷자락을 꼭 붙든 채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른, 저 때문에 제가 괜히 이 길에 들어와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책했습니다. 아니요. 그대 잘못이 아니요. 인경은 애써 담담히 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의 도면과 장부를 다시 한번 꺼내 어둠 속에서 더듬어 보았습니다. 종이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명윤이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 이대로 물에 녹아버린다면 그는 그것들을 옷 속 깊숙이 가장 마른 자리를 찾아 밀어 넣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물은 어느새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어른, 무섭습니다. 해주댁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조금만 견디시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오. 인경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불이 마침내 픽 하고 꺼지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차오르는 물소리만이 그 좁은 통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차오르는 물소리만이 그 좁은 통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경은 벽에 등을 기댄 채 해주댁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 속에서 그는 문득 10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나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우물 속에서 발견되었던 그 여식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어둠 속에서 문지기 노인의 말이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칸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속 방이 더 많다오. 그리고 그 곁에 그가 명윤에게 들었던 또 다른 말도 떠올랐습니다. 손끝의 재주는 감출 수 있어도 그 재주가 남긴 흔적은 감추지 못하는 법이지요. 인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람을 겉모습과 신분으로만 재려했던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내가 틀렸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명윤이를 그리 쉽게 가두게 두지 말았어야 했다. 해주댁이 어둠 속에서 그의 옷깃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어른께서는 왜 그리 스스로를 탓하십니까? 10년 전에도 그랬소.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지. 그 여식이 정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소. 그리고 지금 나는 또다시 명윤이의 신분만 보고 그를 가두는 일을 막지 못했소. 어른 탓이 아닙니다. 어른께서는 끝까지 그 일을 믿어주려 하셨잖습니까? 믿으려 했을 뿐 끝까지 지켜내진 못했소. 그것이 문제요. 그는 차오르는 물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그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 진실을 믿어주고 끝까지 곁을 지켜내는 것까지가 진짜 소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내겠소. 그는 어둠을 향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둔탁하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저건 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벽 한쪽이 부서지듯 열리며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른, 여기 계셨습니까? 명윤이었습니다. 그는 갇혀있던 방의 벽 또한 통로와 이어져 있었음을 알고 필사적으로 그 벽을 부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명윤이 어찌 여기까지?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그림에 이 방과 통로가 이어진다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혹시나 싶어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명윤은 서둘러 해주댁을 등에 업었습니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세 사람은 명윤이 이끄는 대로 좁은 통로를 되짚어 나갔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물살이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지만 명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그들 앞에 곳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 낡은 나무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문은 사당 뒤편으로 이어집니다. 명윤이 힘껏 문을 밀어젖히자 신선한 밤 공기와 함께 흐릿한 별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무사히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어른, 형수님, 여기저기서 놀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희재가 달려와 아내를 부축해 안았습니다. 혜주야, 괜찮으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서방님. 혜주댁은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윤서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네, 내가 무슨 짓을. 그는 자신이 벽을 막으라 명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문지기 노인도 어느새 마당 한켠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른께서 결국 해내셨구려. 노인이 인경을 향해 나지게 말했습니다. 그 벽 속 이야기를 아는 이가 마침내 밖으로 꺼내셨습니다. 인경은 흠뻑 젖은 몸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이제 이 저택의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소. 그는 품속에서 젖은 도면과 장부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다행히 옷 깊숙이 넣어둔 덕에 글자는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35년 전
이댁 대감마님께서 목수 구씨에게 품삯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적혀 있소.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희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사실이요. 그리고 그 목수의 손자가 바로 이 사람 구명윤이요. 인경은 명윤을 가리켰습니다. 명윤이는 조부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왔소. 하지만 그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소. 오히려 방금 목숨을 걸고 나와 해주댁을 구해냈소. 해주댁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밤 통로에서 본 그림자는 명윤 서방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 발소리는 사당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사당 쪽을,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승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인경이 좌중을 둘러보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말하겠소. 명윤이는 조부의 억울함을 풀고자 이 집에 들어왔으나 사람을 해칠 마음은 애초에 없었소. 그저 밤마다 홀로 그 통로를 오가며 조부의 흔적을 더듬었을 뿐이요. 명윤이 나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할아버지께서 왜 그리 허망하게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집안에 해를 끼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밤 해주댁이 우연히 그 길에 들어섰고 두 사람 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놀라 흩어진 것이요. 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이었소. 좌중은 그제야 모든 정황이 하나로 맞아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수님이 다치신 것도 명윤이가 밀어서가 아니라 희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소. 그저 겁에 질려 도망치다 넘어지신 것뿐이요. 인경이 답했습니다. 저를 왜들 그리 보십니까? 승헌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인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그날 밤 어디 계셨어요? 저는 분명 당신이 방에 없던 것을 기억해요. 그건. 승헌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통로를 알아낸 건 아니겠지요. 재산 다툼이 길어질수록 당신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저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승헌은 한동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정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덧대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부인, 내 말 좀. 승헌이 손을 뻗었지만 정인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좌중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승헌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지켜보던 몸종들과 하인들 사이에서도 낮은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만 노리고 든 사람이었구먼. 쯧쯧, 저 꼴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 시선들이 화살처럼 승헌에게 꽂혔습니다.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중히 말했습니다. 도서방은 오늘부로 이 집안과의 인연을 끊겠소. 정인이의 뜻에 맡길 것이며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시오. 승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짐을 챙겨 빗물 고인 마당을 가로질러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서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명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윤이 아니, 구씨. 내가 크게 잘못했네. 조부의 억울함도 자네의 진심도 모른 채 함부로 가두고 벽을 맞게 했으니. 큰 서방님. 명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아버지의 죄를 이제라도 갚겠네. 조부님께 못다한 품삯을 이자까지 쳐서 갚을 것이며 이 집안의 은인으로 자네를 예우하겠네. 윤서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불러 곳간의 곡식과 은자를 명윤 앞에 내어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으로 조부님의 한이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이 집안의 진심으로 받아주게. 지켜보던 하인들도 저마다 고개를 숙이며 명윤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누군가는 낮게 흐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안에 떠돌던 소문의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인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명윤이 자네 조부께서 남기신 그 손끝의 재주가 결국 이 집안의 진실을 밝혀냈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일이야. 명윤은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어른께서 끝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결코 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서는 그날로 사당문을 활짝 열어 젖히게 했습니다. 명윤이 자네도 이리와 조부님께 함께 절을 올리세. 명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걸음으로 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위패 앞에 향을 피워 올리며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마침내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이들도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서 역시 아버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날 아침 사당 마당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빗줄기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불어났던 물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지요. 99칸 저택 위로 오랜만에 맑은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인경은 짐을 꾸리며 마당에 나섰습니다. 어른, 벌써 떠나시게요. 희재가 아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이 집엔 내가 할 일이 없지 않은가. 자네들이 서로를 믿고 지켜나가면 될 일이오. 정인이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 덕분에 이 집의 99칸이 처음으로 숨김없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소. 칸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사람 마음속 방 하나를 다 채우는 건 진실뿐이더이다. 명윤도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른,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네. 자네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으니 그 빚은 오히려 내 쪽이 크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희재와 해주댁도 다가와 인경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른 덕분에 저희 부부가 다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희재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주댁은 다친 발목에 붕대를 감은 채로도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른, 부디 건강히 돌아가십시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정인 또한 오라버니 윤서와 나란히 서서 인경을 배웅했습니다. 남매의 얼굴에는 그동안 쌓였던 앙금 대신 오랜만에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인경은 그렇게 저택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처음 이 집에 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텃밭이나 매만 지던 퇴물 신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낸 뒤였으니까요. 비에 젖었던 보찜도 굽은 그의 어깨도 그대로였지만 눈빛만은 처음 이 저택에 들어설 때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을 어귀에 서서 저 멀리 99칸 저택을 돌아보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지붕들 사이로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듯 아침 햇살이 구석구석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99칸보다 많은 방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방을 하나씩 열어 보이는 용기야말로 진짜 신뢰를 만드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